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울한 지성인, 지은이는 박중현, 호주 교민 작가이며 스타트업 창업가이다. 고도의 창조성을 요구하는 직업과 높은 우울증 유병률 간의 상관관계는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실제로 작가, 사상가, 예술가, 기업가 등 그 길이 무엇이든 문명사적 진보에 크게 기여한 시대적 천재들은 우울증 및 다양한 정신질환과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몰이해의 대상이기도 했다. 시대적으로 앞선 생각을 하며 원대한 꿈을 꾸는 자들, 인간의 내면에 창조성의 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 또는 집단적 정념을 초월하여 전체를 조망하는 눈을 가진 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왜 예수와 소크라테스는 처형을 당했어야만 했는가? 왜 니체와 반고흐는 사후에야 세상의 인정을 받았는가? 왜 카미와 오웰은 경계인의 숙명을 견뎌야 했는가? 그들은 결코 호의호식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인물들이 아니었다.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짊어졌던 선구자들이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 K. 제미슨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위대한 예술가들은 일반인의 약 7배 수준으로 우울증에 취약했다. 정신과 의사 펠릭스 포스트도 성공한 작가와 예술가 291명의 전기를 연구했고 이 중 38에서 46% 정도가 중증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천재와 광인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내적 세계에 모종의 유사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특히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강한 정신적 혼란이다. 그 혼란의 소용돌이에 압도당하면 환자가 된다. 하지만 경계를 넘나들며 얻은 유니크한 심리적 경험을 세속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치환 작업이 가능하면 천재가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에는 뿌리 깊은 혼돈이 자리 잡고 있다. 어두움의 끝에서 밝음의 끝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광범위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이너스의 측면, 즉 어두운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그 어두운 영역을 그림자라 명명했고 그저 거부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여 자신의 성격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인생의 중요한 과제라고 통찰했다. 내면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 탐험을 한 뒤 일상적인 자아로 되돌아올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면 천재가 된다. 하지만 그 혼란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으면 아픔의 영역에 들어간다. 베토벤, 모네, 반 고흐, 차이콥스키, 말러, 슈만, 슈베르트, 피카소, 고갱 등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예술가들의 삶을 살펴보라. 우울증이나 불안, 강박, 편집증, 공황장애 등 각종 마음의 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현대미술의 한 획을 그은 에드바르 뭉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이 최악의 유전적 기질 2가지를 물려받았는데 그것은 병약함과 정신병이라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말한다. 나는 내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의 예술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오직 자신의 지성 정도에 한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지성 정도가 낮은 경우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소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에 염세주의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그는 부조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용감한 영혼이었다. 쇼펜하우어에게 사교 활동이란 진정성이 결여된 인간들의 허례일 뿐이었다. 그는 인간은 욕망과 쾌락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찾는다고 보았고, 결혼도 일시적인 행복의 원천은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헤겔의 철학이 알맹이는 없이 현학적인 문장으로 사람을 홀리는 피상적인 사상이라고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상을 추종하는 세속 지식인들의 무지함과 교수 사회의 파벌도 혐오했다. 무능하고 간사한 교수 패거리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기성학계에 대한 불신이 컸다. 늘 인생을 진지하게 대했고 진리만을 추구했던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바그너의 음악과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넘어 아인슈타인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었다. 대학생이던 니체가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일화도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쇼펜하우어가 살아온 인생을 토대로 그의 관점에서 유추하자면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정신병원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온갖 방식으로 세뇌당하고 있다. 단순 비교를 통해 우위를 점한 프레임이 절대적 진리가 되는 억지와 도약이 난무한다. 극소수의 선구자만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쇼펜하우어는 정신 수준에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마다 타고난 지각의 범위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념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그는 사유가 깊어질수록 몸도 고귀해진다고 믿었고 세속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직관에 몰입할 능력이 있는 소수의 인간을 정신적 귀족이라고 명명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 이어령 등 날카로운 지성을 소유한 인물들의 저술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피상적인 형태의 지식이나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지적 유행 현상을 혐오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정신적 귀족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인식의 균형을 찾아가며 본인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존재다. 끊임없는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사물의 근원적, 본질적 부분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알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그런 고차원적 존재들만이 스스로 자기 정신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의 영혼에는 아주 큰 불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따뜻함을 느끼려 하지 않는다. 빈센트 반 고흐.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 쥔더르트에서 태어났다. 학창시절에도 큰 문제없이 지내는 듯했으나 어느 날 느닷없이 학교를 자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나이 16세였다. 자퇴의 이유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학자들은 정신 발작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간의 방황의 시기를 보낸 뒤 화상으로 성공한 큰아버지의 주선으로 구필 화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다양한 작품들을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었고 돈을 꽤 벌기도 했다. 화랑에서 나온 뒤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교사, 책방 점원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고 선교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목회자가 될 준비도 했지만 이마저도 그만둔다. 종교 조직에도 환멸을 느끼고 우울증이 도지는 등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 순수한 영혼이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피투되어 느끼는 괴리감은 너무 컸다.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30이 되어서다. 집안에서는 반대했지만 동생 태호가 지원을 약속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 겉으로 친절하고 반듯하게 보여도 속으로 교활한 자가 있다. 반대로 내면은 진실해도 얼핏 보기에 차갑거나 혹은 어리석게 비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진실한 인간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영혼의 감수성에 더 깊이 닿은 이들은 대개 사회적 옷을 입는 것을 거추장스러워한다. 가식과 꾸밈이 없기에 투박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매우 직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외교적인 세련미와 대비되는 탓에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솔직하고 현실적인 화법이 많기에 간혹 염세주의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들의 삶은 사회와 인류에게 어떤 근원적인 가이드를 제공함에 있다. 더 높은 지위나 명성 혹은 돈 등의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시하지 않는다. 가령 대부분 정치인의 특성을 간단히 고찰해보자. 내면의 근원 동기는 탐욕과 권력욕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외친다. 자신과 반대 입장에 있는 모든 일을 비방하는데 이는 어두운 마음을 가리기 위한 매우 매력적인 피난처이다. 모든 잘못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이를 잘 정제하여 대중이 훌륭한 아이디어나 의견으로 받아들이게끔 정교하게 꾸밀 충분한 능력이 있다. 종교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큰 깨우침을 얻은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은둔자로 살아간다. 오히려 어정쩡하게 아는 자들이 뻔뻔함을 견디는 능력이 클 때 부와 명예 그리고 미디어의 관심이나 많은 숫자의 추종자를 거느리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가짜에게 유리한 세상인가. 수적 논리를 따르는 세상에 부합하는 성향이 세속적 성공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진실한 영혼의 기질은 태생적으로 이와 반대다. 그들은 뻔뻔함과 단순함을 병적으로 싫어하며 못 견뎌한다. 심지어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스스로에게 형벌의 시간을 부과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작가 앙토냉 아르토의 저서 사회가 자살시킨 자 반고흐에서는 결국 사회가 반고흐를 죽였다는 논리를 펼친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병든 사회는 정상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개인을 통제한다. 가끔 소수의 자유롭고 고귀한 영혼이 세상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사회는 이들을 비정상의 범주로 밀어넣고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마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미 그런 힘들이 존재한다. 조앤 롤링.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이 일상화된 소수의 사람이 쉽게 오해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평범함이 요구되는 일에는 정작 주의력이 낮아 뭔가 정신이 딴 데가 있는 듯 보이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듯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심도 있는 철학적 사유나 기발한 상상은 잘하지만 돈 관리나 반복 업무에는 완전 젬병이라든가 하는 경우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인간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며 때론 반골 기질이 물씬 풍기기도 한다. 이들의 내면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비범한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할 때 사회의 긍정적인 방식으로 균열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애초에 적당히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려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굳이 고생길을 자처하는 이유는 진실에 대한 갈망과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큰 힘에 기대어 만족하고 사는 것이 비교적 편할 수는 있지만 오리지널리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못한다.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더라도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오직 본인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어떤 선택이 자신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높은 이상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가야지만 직성이 풀린다. 한국의 시인 이상은 문법을 무시하거나 수학 기호를 포함하는 등 기존의 문학적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간 인물이다. 누가 봐도 독특한 시를 썼던 그가 천재 시인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어령이라는 또 다른 천재의 해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의 저서 칼 융, 인간의 이해에 나오는 한 대목이 흥미롭다. 지나치게 외향적이면 외부 세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져서 주체성을 잃고 감정 유형의 최대의 매력인 개성이 사라져버린다. 삶의 중심이 외부 세계에 더 치중될수록 개성, 즉 자기 본연의 매력이 적은 인간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세계의 영향력이란 유행, 조직논리, 정치관, 종교관, 사회규범, 도덕관념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겠다. 타고난 독창성이 유독 강한 사람들은 그 큰 내면 에너지를 억누르기가 너무 힘들다. 분출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든 아니면 끝까지 억눌러 결국 미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어느 쪽이든 간에 사회적 도태라는 벌을 피하기는 힘들다. 아인슈타인은 대학 재학 중 교수들을 불편하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 공세로 미움을 한 몸에 받은 학생이었다. 소크라테스의 별명도 아테네의 잔소리꾼이었을 만큼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갈릴레이도 논쟁꾼으로 찍혀 교수 재임용에 실패했었다.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건 정해진 룰이나 규범을 거부하면 배척될 위험이 있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집단적 기준에 순응하지 않는 인간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성이 강한 사람을 추방함으로써 누적된 화와 폭력성을 정화하려는 욕구가 가득하다. 샤를 보들레르의 알바트로스, 장자의 붕세,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등 이 서사들을 관통하는 결은 거의 일치한다. 결국 탁월한 정신과 높은 시선이 모가 난 것으로 오해받고 짓밟히는 인간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온 정신적 천재들의 자기 투영이다.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한다. 나는 오직 나 자신에게서 우러나온 삶을 살고 싶었다. 그것이 왜 그리 어려웠을까? 헤르만 헤세.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현대 사회는 영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이어령 박사도 생전에 인간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라고 단언한 적이 있다. 공자에게도 진정한 공부란 얼마나 더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정신 수양이 본질이었다. 과거에는 영성이란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 없었을 뿐 사실상 그 궤는 같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주류의 기본 틀은 지식의 외적 증명 그 자체가 목적이다. 가령 얼마나 더 빨리 푸는가,
얼마나 더 정답을 맞히는가, 얼마나 더 많이 외우는가 등 지성을 가늠하는 척도 자체가 수준이 낮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못을 박았다. 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멍청해진다고 확신한다. 영성지능은 본질적으로 종교나 미신, 무속신앙 등과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 굳이 비교하자면 심리학 용어인 메타인지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기계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이성적 논리의 강한 영향권 안에 있는 세상이기에 그 단어, 즉 영성을 사용하는 순간 비이성적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다.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뿐 우리는 모두 그 개념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 아무리 과학과 이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훈련을 받아왔어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직감, 육감, 영감을 가진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고도의 지성을 가진 소수의 인간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이 사실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IQ는 애초에 프랑스 심리학자가 정신지체아를 가려내기 위해 고안한 개념인데 시간이 지나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재 판별용으로 발전되었다. 어쩌다 보니 인간 지능을 마치 서열화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완전히 왜곡되어 널리 퍼졌다. 그 결과 셀 수 없이 많은 잘못된 사회 관습과 오해를 낳았다. 그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어리석음도 더욱 굳건해졌다. 가령 어떤 이는 무조건 눈으로 보이거나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고 당당하게 무지함을 드러낸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능지수 IQ가 인간 지능을 서열화하는 주요 척도로 작용하였다. 어느 정도 문명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감성지수인 EQ가 대세였다. 그러나 깨어난 소수의 지성인은 인간의 영적 지능을 나타내는 영성지능, 즉 SQ가 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개념은 1997년 영국 작가 다나 조하가 저서에 처음 소개한 뒤 세계적인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차용하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은 세상을 보다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영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회, 나아가 인류 외적인 고민을 시작한다. 이는 예술, 문학, 기술, 과학, 철학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천재성을 드러내는 촉진제가 된다. 하지만 분명히 부작용도 있다. 세상 속에서 나는 혼자라는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육체적 고독과 정신적 고독을 분리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해받지 못할 때 완전한 고독을 느끼는데 이러한 결핍감을 정신적 고독이라고 한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생각의 단수가 자신과 비슷한 인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정신적 천재들은 고독하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내면의 어두운 면인 그림자를 이해하고 용기 있게 대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통합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과제로 보았다.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발전이 있다고 통찰했다. 그래서 내면 성찰이 중요하다. 진지한 본인 성찰이야말로 내면을 비추는 눈물의 거울이며 이를 통해서 표면의식과 무의식의 간극이 줄어든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순도가 높아지고 무지의 상태에서 알매 상태로 전환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칼 융은 정신적 고통의 근원이 의식과 무의식 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어두움의 빛을 비추어 자아, 즉 에고에서 참나, 즉 셀프로 심리의 구심점을 옮겨가는 것이라고 통찰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지만 인류 역사에 몇 안 되는 성인의 반열에 든 인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에도 남측의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악의보다는 연민을 품었다. 그것이 인간의 높은 차원의 본성과 낮은 차원의 본성 간의 대결임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깨어난 인간이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식 수준이 지극히 높은 사람들은 속세에서 중심적으로 기능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링컨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다. 정신의학자 호킨스 박사의 저서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세상과 거리를 두려워하며 극소수의 경우에만 직접적 사회 참여를 한다. 가령 신분 지위상의 중책을 맡으려고 욕심내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인 아웃사이더가 됨으로써 정신적 균형추 역할을 자처한다. 심지어 그들은 종교조차도 조직 생활로 인식할 정도로 독자적인 성향을 보이며 특히 정치판을 가장 기피한다. 영적인 삶과 실제적인 삶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기에 한 개인이 두 가지 영역 모두를 깊게 파고드는 경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극히 드물다. 하지만 극소수의 경우 어떤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양쪽 영역을 동시에 파고드는 사람도 있다. 바로 링컨과 같은 인물이다. 링컨은 일평생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최고로 성공한 정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던 인간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1809년 미국 켄터키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불운의 연속이었다. 어머니 낸시는 그가 9살 때 독초를 잘못 먹은 뒤 사망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농장에 보내 일을 시켰다. 19살이 되던 해에 누나의 죽음으로 슬럼프를 겪었고 20대에 들어서도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뱃사공, 가게 점원, 측량기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며 친구와 함께 시작한 동업도 실패로 돌아갔다. 에이미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으나 몇 달 후 그녀가 장티푸스로 사망하여 큰 충격에 휩싸인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독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26세의 나이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30대 중후반에 정계에 진출했고 이제 좀 탄탄대로를 걷나 싶었으나 불운은 계속된다. 4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이 중 3명이 하늘나라로 갔으니 그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 자체도 순탄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짙은 고뇌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 산전수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52세의 나이로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어쩌면 하늘이 그를 세상에 내려보낸 이후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노예 해방 전쟁이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모두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지난하면서도 미래가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 선택적 이중성이나 모호성도 필요한 법이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과정이 미래 시점에서 돌아보면 자기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 진실성은 오직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보고 평가하는 수밖에 없는데 링컨의 일생이나 성격으로 미루어 위선자 유형의 인물은 확실히 아니다. 역사학자 리처드 커런트도 링컨이 매우 실용적인 솔루션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링컨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기에 얼핏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음을 적시한다. 결국 4년간의 전쟁 끝에 노예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기쁨은 잠깐이었다. 링컨은 종전 5일 후 남부 지지자에게 저격당하고 다음 날 생을 마감한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산업화 이후 인간이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커져 스스로의 정신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각자가 속한 집단의 힘과 제도적 합리성에 의해 생각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 정신의 본래적 기능인 사유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사회를 우려했던 사회학자 앙리 베르그송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동물적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의 주의를 극복하고 정신의 주의로 살아가는 방식을 전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등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생각하는 인간만이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높은 의식 수준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높은 의식 수준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선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긴 작가 빅토르 위고는 당시 인종주의적 편견에 빠져있던 유럽인들을 비판했던 인물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그들의 문화도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당시 유럽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한마디로 헛소리였다. 헤르만 헤세도 나치의 광적인 행보에 반대 목소리를 냈고 분위기에 휩쓸려 유대인을 혐오하는 독일인들의 저차원적인 군중 심리를 경계했다. 그리고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신경증이란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다가온다. 하지만 독일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예민한 신경증 환자와 정상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관념을 뒤집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신경증 환자들이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가식 없이 표현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신경증 환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인간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더 깊이 있게 자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언했다. 사회나 집단에 적응을 잘할수록 그만큼 개성을 포기하였기에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상태라는 전제하에서다. 독자성과 고유성을 더 깊이 자각하는 인간일수록 무언가를 바꾸고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도 강해진다. 물론 예민한 특성을 고치기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관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일을 해낼 수도 있는 사람이란 뜻도 된다. 심리학자이자 불교의 명상수행법을 서양에 소개한 인물인 잭 콘필드의 저서 깨달음 이후 빨랫감을 보면
유사한 맥락을 지닌 글이 눈에 띈다. 큰 지혜, 깊은 자비심,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밀려오는 순간들은 안타깝게도 두려움과 혼돈과 신경증과 몸부림의 시간들과 교차하며 지나간다. 동서양을 통틀어 깊은 단계에 도달한 영적 수행자들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들이 사소한 일상적인 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의 불편함에는 오히려 더 예민할 수도 있다는 본질을 잘 묘사하고 있다. 성인이라 함은 높은 수준의 지성을 기반으로 하여 세간의 시비를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현상세계를 넘어선 시선을 가진 사람이다. 한마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한없이 인자하고 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오해다. 오히려 더 높은 시선을 가지고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함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신경증이 동반되는 것이 매우 흔하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날카로움은 세상을 폭넓게 보기 시작했다는 강한 신호이기도 하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스티브 잡스. 195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스티브 잡스의 삶은 시작부터 평탄치 못했다. 시리아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남학생과 백인 여학생 조앤의 연애에서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였다. 결국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내게 된다. 양부모 밑에서 자란 스티브는 소년기에 정체성과 자기애에 관련된 문제를 겪었다. 남다른 호기심은 반사회적 성향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살충제를 먹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의 의자 밑에 폭죽을 설치하는 등 사고뭉치로 낙인 찍혔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히피들과 어울리며 마약을 즐기기도 했다. 스티브의 인생이 조금씩 바뀐 것은 우연히 선불교를 접하면서부터였다. 그는 불교를 접하며 서서히 일탈이 줄었다. 스티브는 본격적으로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했다. 한 학기 만에 중퇴하고 게임 회사에 취업한다. 하지만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둔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난다. 수개월간 거짓골을 하고 정처 없이 인도를 유랑했지만 이 또한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 본격적으로 승려의 길을 걷고자 했으나 세상 속에서 큰일을 이루라는 스승의 만류로 다시 회사 생활을 이어나간다.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는 1976년 애플 컴퓨터를 공동 창업한다.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의 강팍한 성격은 끊임없이 반목을 부른다. 그와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는 자기 생각만이 항상 옳다고 단정하는 캐릭터라며 혀를 내둘렀다. 애플의 창업 멤버였던 로널드 웨이는 이런 말까지 했다. 얼음과 스티브 잡스 중 둘 중 더 따뜻한 것을 고르라면 얼음을 선택하겠다. 웨인이 든 일화는 애플 1 제작 중 전자 도면에 있는 레지스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등 당연히 표기되어야 하는 기호들을 다 없애라고 한 잡스의 지시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냥 싫어. 잡스는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을 무조건 얼간이로 치부하고 가차없이 해고했다. 분명 그는 대립적인 인물이었으며 심한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었다. 불같은 성격 때문에 많은 고위급 직원이 혀를 내두르며 떠났고 설상가상으로 애플의 핵심 엔지니어들과 경영진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다. 1985년 결국 그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을 때 끊임없이 명상 수련을 했다. 11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다. 1996년 당시 적자에 허덕이던 애플이 스티브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가 복귀한 뒤 애플의 자본은 불과 2년 만에 2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기적적인 회생을 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스티브는 2011년 8월 췌장암 등 기타 건강 문제로 애플 CEO직을 사임했다. 이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5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 기업인의 대명사처럼 알려졌지만 21세기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도 기억된다. 지독한 양가성과 요동치는 굴곡의 인생 서사는 분명히 많은 사람이 열광하게 하는 힘이 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천재들이 세속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인성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산다면 주변 눈치 볼 것 다 보고 적당히 이것저것 다 맞춰가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일탈과 모험이 내 아이덴티티라고 삐죽거리고 나오는 잔가지들이 자기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지른다. 결국 역사 속 수많은 나르시시스트가 일구어낸 진보를 향유하면서 나르시시스트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갇히는 것은 단견이다. 그 억센 기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풀어내기만 한다면 인류나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라라 호너스 웹이 쓴 책 우울증이 주는 선물에는 저자가 수만 명의 환자와 그들의 삶을 수십 년간 유심히 관찰한 결과가 녹아있다. 우울증이 정신적 진전에 따라오는 과도기적 성장통이며 엄밀히 따지면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는 시각이 잘 드러난다. 정신의학자 데이비드 번즈의 책 Feeling Great에서도 유사한 관점을 볼 수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더 깊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상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꽤 많은 학자들이 정신적 환란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과도기적 긴장 상태이니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식보다 더 큰 자신감을 낳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지이다. 찰스 다윈.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가 눈에 보이게 입증되고 수학적, 과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만 믿는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천재라는 개념도 일반적으로 대상이나 지식의 경계를 정해놓고 습득하는 방식의 탁월한 사람을 뜻한다. 독일의 정신의학자 비렐름 랑의 아이히바움은 수백 명의 천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인물이다. 그중 특히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만한 인물 78명을 연구한 결과 37%가 정신병자, 83%가 정신병적인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강한 독창성을 지니고 모순을 잘 짚어내는 천재들의 예리한 눈은 좋은 학생, 좋은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의 톱니바퀴에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진화론의 찰스 다윈도 마찬가지였다. 학창시절 게으르다고 혼나기 일쑤였고 집안에서도 트러블 메이커였다. 아버지는 동물과 곤충을 좋아하는 아들을 항상 가문의 수치라고 구박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잘 살고자 한다면 정규 분포 곡선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 그래야 무탈하게 무리 속에 섞일 수 있다. 하지만 내적 기운이 아주 강한 사람은 이것이 힘들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해 수많은 오해의 눈초리를 감내해야 한다.
천재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조차 몰 이해의 대상이었다. 세상이 정신적 위대함을 알아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3대 의식혁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프로이트의 무의식,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꼽힌다. 정신의학자 마이클 피츠제럴드 교수는 다윈의 일대기를 연구하며 당시 그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보았다. 사회적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만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명언 중 Stay hungry, stay foolish 라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바보처럼 살아라의 의미는 당연히 문자 그대로 바보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시키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등 틀에 박힌 것만 하거나 정해진 길을 따라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차라리 그냥 바보가 되는 게 낫다는 의미다. 본인만의 고유성, 독창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가지고 들어와서 빛을 내는 작업을 하라는 메시지다. 만약 신이 다른 나를 원했다면 신은 나를 다르게 창조했을 것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다음은 괴테의 역작 파우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자신만의 이야기로 세상에 존재하려면 방황이 필수라는 이야기다. 전인 미답의 길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한평생 살면서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사고의 벽을 깨고 또 깨고 다시 그것을 넘어섬을 반복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방황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즉, 방황하는 인간이란 도전하는 인간이며 이러한 삶을 추구함에 있어 어느 정도 혼란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혼란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흔히 세상은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모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이단하러 낙인 찍는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오히려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타고난 모험가들은 본능적으로 이 원리를 알고 있다. 괴테는 죽기 몇 년 전 이런 말을 남겼다. 천재적인 사람들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사춘기를 겪는다. 그만큼 강한 내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여러 번 겪는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독일에서 괴테의 위상이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아인슈타인은 괴테가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물이었다고 극찬했다. 유아 독존의 대명사 니체도 괴테만큼은 존경했다. 괴테는 1710년 사업으로 꽤 성공을 거둔 아버지 요한과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이었던 어머니 카타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괴테의 천재성은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으며 8세에 시를 지었고 13세에 첫 시집을 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끈다. 이탈리아를 떠돌며 약 2년간 열정적으로 그림 공부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의 천직이 아님을 깨닫고 미련 없이 문학인으로 다시 회귀한다. 변호사, 작가, 고위급 공무원, 화가, 다시 작가. 발자취 그 자체만으로도 방황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 분야는 더 다양했다. 식물학이나 광물학에도 조예가 깊어 전문가 수준의 연구를 했으며 심지어 치의학이나 해부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천재의 가장 큰 특성은 예측 불가능함이다.
온갖 형태의 경험과 공부가 축적되는 와중에 끊임없이 생각했던 괴테의 내면 세계는 보통 사람의 인식 범위를 한참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행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웠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오랜 친구들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는 23세에 집필을 시작해서 82세에 탈고가 된 작품이다. 60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거치고 끊임없는 수정과 고민의 흔적이 들어간 것인데 그 이유도 세상의 몰 이해와 맞닿아 있다. 괴테가 출판을 계속 미뤘던 이유는 어차피 당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해 못할 테니 미래 세대를 위해 쓴다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그는 80대의 노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논문과 책을 읽으며 사색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친 것은 결코 허세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쓰지 않는다. 경험과 지식, 사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 견식, 즉 견문과 학식을 중요시하는 것은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는 자유로웠으나 사회 속에서는 무수한 쇠사슬에 얽혀져 있다. 장자크 루소.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규범이든 상식이든 오로지 세상이 정해놓은 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심하다. 근간을 뒤흔드는 위대한 업적은 대부분 기존에 편협한 세계관에 반기를 든 역사적인 반항아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들의 삶 자체도 마치 소용돌이 같았다. 반항 기질을 가진 천재들은 일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틀을 열심히 따르기보다는 방대한 사유를 통해 오직 자신만이 깨달은 개념의 틀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다. 어떤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주어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심층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진리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기에 자연스레 사회의 기존 틀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사회 기득권층은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를 다소 부정적인 개념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의심하고 뒤집어 보려는 자세 없이는 그 어떤 창조적 행적도 남길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란 병적으로 경계하고 불신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정말로 그러한가 하며 되묻는 힘을 말한다. 모든 지식과 관념의 불확실성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야말로 가장 훌륭한 지성의 촉매제다. 암암리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상식과 통념에 올바른 맥락에서 알맞은 수준의 시비를 거는 것이야말로 지성인의 역할이다. 위대한 일이란 기존의 가치를 바꾸는 일이다. 여기엔 반드시 도전과 저항이 따르며 엄청난 무시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진실은 권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항상 부정당하고 있다. 조지 오웰. 생물이 진화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정신체계가 단순하면 무언가에 잘 빠지거나 잘 믿고 신봉하거나 맹종하는 등의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오직 전인미답의 길을 추구하는 독립적 지성인이야말로 한평생 살면서 끊임없는 사고의 수정을 쉬지 않는다. 사고의 벽을 깨고 그것을 또 깨고 그것을 또 넘어섬을 반복한다. 마치 자신의 올림픽 기록을 본인이 경신하듯 말이다.
어느 시대에서나 현자들은 어두운 밤의 시기를 거쳐야 단련되고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깊은 시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깊이가 담긴 말과 글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다. 외부 세계의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진정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강조한 지성인들이 많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너만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의 길을 걸어라. 프리드리히 니체.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자신과 혼자 있을 수 없는 것도 무능력이다. 에리히 프롬. 자기 조국만이 편한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이다. 온 세상이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빅토르 위고. 온 세상이 다 낯설다는 의미는 뭘까? 마치 다른 별에서 온 듯한 느낌이랄까. 어떤 사회나 조직에도 온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경계인으로서 존재한다. 어떤 것에도 강하게 얽매이지 않다 보니 세상을 다면적으로 보고 일상성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 결국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을 가짐과 동시에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낯선 기분을, 즉 소속되지 못함을 느낀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경계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유발 하라리는 생물학과 역사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필 활동을 하는 탓에 동료 학자들에게 비판받았다. 당신이 생물학자냐, 역사학자냐 라는 등의 시기와 질투 섞인 유치한 공격이 많았다. 전통적으로 학계에서는 조금 다른 것 혹은 비주류 분야를 연구하는 것에 대한 텃세와 배척이 늘 있었다. 엔트로피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명망 있는 학자라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른 학문과 비교 검토해 보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는 진지하지 못한 것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마빈 토케이어의 유대인 수업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온다. 폭넓게 많은 지식을 잡학이라고 여기는 것은 머리가 굳은 학자들이었다. 하지만 역사상 뛰어난 학자들은 모두가 잡학의 대가였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수에 속하는 자는 소수에 속하는 자의 고뇌를 절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사유를 할 필요가 없다. 인류 역사를 바꾸는 아이디어는 그래서 소수 그룹에서 나온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객관화 정도, 즉 의지가 드러나는 강도가 높을수록 개성이 강해진다고 보았다. 물고기보다는 강아지가, 강아지보다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는 강도가 더 높다. 좀 더 미세하게 나누자면 같은 인간 사이에서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등의 정신적 지도자들의 운명을 보면 자명하다. 자신의 행보가 고난의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그 길을 택하거나 혹은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말 한마디만 바꾸면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도 그 달콤함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 자기 본연의 개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큰 등불 역할을 했다. 그들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직관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인식하는 고차원적 인간 유형이다. 그것이 세인들에게 오해되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궁극적으로 사회, 나아가 인류의 정신적 진보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멈출 수가 없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언제나 소수만이 깨닫는다. 지금까지 우울한 지성인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부제는 시대의 천재들은 왜 고통으로 살았는가입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는 천재들은 시대와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와 불화를 겪는 모든 사람이 천재인 것은 아니지만 천재적인 사람은 거의 모두 시대와 불화를 겪지요. 그로 말미암아 천재들이 겪어야 하는 대표적인 증상은 우울증이나 신경증 같은 병입니다. 뛰어난 사유가 밝은 햇살이라고 한다면 시대와의 불화와 고뇌,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같은 신경증은 그림자라고 봐야겠지요.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뚜렷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공격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낯설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흔히 공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죠. 그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폭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낯선 존재에 대한 자신의 폭력성을 바탕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낯선 무언가가 자신을 공격하리라 상상하고 미리 두려워하며 선제 공격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남을 너무 쉽게 공격하니 남도 나를 공격하리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 본성을 바탕으로 볼 때 천재들의 삶은 불우해 보입니다. 외롭고 괴롭고 우울하고 분노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따돌림을 당하죠. 시간이 흘러 시대의 정신과 대중의 의식이 성장하면 비로소 과거의 천재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수준으로 올라서려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누구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고유하고 독특한 생각을 저버리고 흔해져 버리고 맙니다. 용감하게 자신의 개성과 고유한 생각을 성장시키는 사람은 극소수죠. 붓다가 말한 5개 혹은 모세가 말한 10계명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붓다가 말한 5개는 살인, 절도, 폭력, 과도한 음주나 성적 방탕함을 말합니다. 10계명도 1번부터 4번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는 살인을 금하거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뻔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악한 행동이 아니라면 인간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용기, 대중에서 이탈해 시대와 불화할 용기 말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사유입니다. 이 시대의 성장과 진화를 위해 필요한 정신이 무엇일까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깊은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정신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역량을 풍부하게 발굴하고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명상과 마음 경영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씨앗처럼 주어져 있지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정신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 점점 퇴화하지만 정신을 잘 가꾸고 돌보면 하늘에 닿는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정신은 천차만별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화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사유하는 목적은 자기 정신의 진화이고 그로 인한 시대 정신의 진화이며 전체 인류 정신의 진화입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인류 전체의 업그레이드죠. 진화는 끝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죽기 전까지 얼마나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가 될 것인지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각자가 노력하는 만큼 전진합니다. 한 사람의 성장과 진화는 결국 인류 전체의 성장과 진화로 수렴됩니다. 제 명상 선생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 한 사람 깨어나는 것이 세상 전체를 위해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정신이 깨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진화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당신이 좀 더 고차원적인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인류는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